화를 잠재우는 법. 미국의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은 많은 일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지켜보았다. 이런 소리는 아버지를 잃었다. 채 22살이 되기도 전에 미국 버지니아 민명대 소령이었던 그가 오하이오 강을 따라서 구축된 프랑스 요새의 매복 공격을 감행하여 프렌치 인디언 전쟁을 촉발했을 때는 처음으로 포화 공격을 받았다. 프렌치 인디언 전쟁으로 촉발된 독립전쟁이 승리를 끝나긴 했지만 사실은 롱아일랜드 섬으로부터 킵스 베이, 화이트 플레인스부터 포트 워싱턴까지 거의 끊임없는 패배와 후퇴의 연속이었다. 9년에 걸친 전쟁 내내 워싱턴은 고통스러운 재정적인 곤란을 겪으며 LG에 정지하는 자기 가문의 저택 42번이 불에 탈지도 모른다는 위협적인 소식을 끊임없이 들어야 했다. 그리고 그 후에는 미국 정부가 허둥대고 있을 때 혼란한 정치판으로 끌어가서 결국에는 대통령이 되어서 언론의 비판은 물론 까다로운 부하와 유권자들의 요구를 고스란히 받아야 했다. 워싱턴은 26살 때 스투어 학파에 관한 연구 한 편을 보았는데 거기서 들은 문구 하나를 평생 기억했다. 전쟁터에서 후퇴할 때나 내각 구성원 사이에서 분란이 생길 때 또 스트레스 받고 힘겨운 상황이 닥치는 순간에 그는 늘 문장을 반복적으로 외워서 자신에게 그 말을 들려주었다. 온화한 철학의 차분한 빛 속에서 워싱턴은 수하의 장관 하나가 뒤에서 자기를 정상몰이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도 온화한 철학의 차분한 빛으로서 그 소식을 대했다. 자신과 아내가 아이를 가질 수 없다는 서글픈 사실도 온화한 철학의 차분한 빛 속에서 받아들였다. 장교들이 모여서 마치 폭도처럼 신생 미국 정부에 대해 반란을 일으킬 것처럼 위협하자 그들이 반역 제의를 범하지 않도록 천천히 노력하게 말로서 설득할 때도 온화한 철학의 차분한 빛 속에 있었다. 워싱턴은 꼭 기억해야 할 그 문구를 1797년 6월 한 달 동안에 3통의 편지를 썼는데 그러면서 자기가 성급하게 판단을 내리거나 감정에 이끌려서 통제를 잃지 않도록 경계하고 대신 근거가 아버지에게 걸맞은 질지로서 상황을 바라보고자 노력했다. 우리와 마찬가지로 워싱턴도 타고난 성향으로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었다. 한 친구가 말 맞잖아. 워싱턴도 위대함과 동반하면서도 정정 위대함을 빛바라게 하는 격앙된 열정에서 자유롭지는 않았다. 사실 그러한 열정에 맞서 싸우는 것은 이 남자가 살면서 가장 우선시하고 가장 오랜 한 싸움이었다. 그 친구가 자기 친구 워싱턴의 송사에서 말했듯이 그것은 또한 워싱턴의 가장 대단한 승리이기도 했으니 거기서 그가 확보한 제국은 너무나 거대해서 태도와 품행의 차분함이 평생 그를 돋보이게 했다. 미국의 화가 길버트 스튜어트는 1790년대에 워싱턴의 초상화를 그리려고 몇 시간을 그와 함께 보냈다. 그러면서 그가 발견한 사실은 워싱턴이 맹렬하고 단호하며 강렬한 사람이라는 것이었다. 스튜어트는 워싱턴을 꼼꼼히 관찰하는 동안에 그의 벼락 같은 격렬한 열정을 느낄 수가 있었지만 동시에 그가 판단력과 위대한 극기로 그 열정을 감사 억제하는 방식에 경탄했다. 워싱턴의 불같은 화내는 모습을 본 사람이 거의 없는 것은 바로 그 때문이었다. 워싱턴은 타고난 스투어 철학자가 아니었다. 워싱턴이 의지로서 자신을 그린 사람으로 만든 것이다. 영문이 그렇게 바뀐 것이 아니라 매일 모든 상황에서 새로이 전력을 기울여서 자기를 그렇게 단련했다. 워싱턴이 좌절하거나 압도된 적이 한 번도 없었으리라고 생각하는가? 말할 것도 없이 워싱턴도 그런 적이 있었다. 하지만 종종 공공연하게 워싱턴과 다투었던 미국의 3대 대통령 토머스 제퍼슨에 따르면 그는 모든 상황, 모든 고려사항을 충분히 저울질하기 전에는 절대 행동하지 않았다. 워싱턴에게도 우리처럼 즉각적인 반응이 있었다. 하지만 워싱턴은 모든 상황을 검토하여 그 상황을 설명하고 이해할 수 있는 더 나은 관점을 찾으려고 노력했다. 우리는 모든 자극과 반응, 모든 정보와 결정 사이에서 공간이 있다는 것을 안다. 그것은 작은 틈이지만 우리 철학을 집어넣을 여지는 충분한 공간이다. 그 공간을 사용할 것인가 사고하고 검토하고
더 많은 정보를 기다리는데 그 공간을 사용할 것인가? 아니면 제일 처음 받은 인상 해로운 본능 오래된 관습에 굴복할 것인가? 이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멈추는 것이다. 성급하게 결정을 내리기 전에, 속단하기 전에, 최악을 가정하기 전에, 자녀의 문제를 대신 풀어주려고 또는 자녀를 다시 잠재우려고 성급하게 달려가기 전에, 어떤 문제를 성급히 특정한 것으로 분류하기 전에, 누구의 탓으로 돌리기 전에, 불쾌하게 받아들이기 전에, 두려움으로 외면하기 전에 멈추는 것이다. 앞에서도 말했듯이 자아에는 더 높은 자아와 더 낮은 자아가 있다. 이 두 자아는 각각 심리학자들이 빠른 사고와 느린 사고라고 부르는 두 종류의 정신적인 과정에 대응한다. 빠른 사고는 대개 낮은 자아다. 육감적인 본능은 낮은 자아다. 예컨대 시어도 루즈벨트가 정치적으로 미칠 파장 때문에 미국의 흑인 교육자 부커 워싱턴을 백악관에 초대하는 일을 망설인 것을 말한다. 반면에 느린 사고는 높은 자아로 합리적이고 철학적이며 원칙에 근거한 자아다. 무언가에 대해서 정말 제대로 생각하는 것, 자신이 되고 싶은 존재에 대해서 제대로 생각하는 것이다. 가령 루즈벨트가 숙고한 결과 워싱턴을 초대하는 일이 두려움을 느낄 일이 아님을 깨달은 것이다. 우리는 멈춰선다. 자신을 가다듬고 그것을 빛에 비춰보고 자문한다. 이것이 내가 정말로 화낼 일인가? 이것은 처음에 내가 생각한 것처럼 무섭거나 짜증나는 일인가? 두려움이나 불안이나 선입견이 결정하도록 방치하지 말자. 그보다는 자제심으로 상황을 장악하자. 우리가 지니고자 노력하는 그 자제심,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아는 그 자제심이 처리하도록 맡겨두자. 지도자는 충동에 따라서 결정을 내려서는 안 된다. 그보다는 합리적이고 제어되는 위치에서 이끌어야 한다. 이 말은 지도자가 절대 유혹을 느끼지 않는다는 말도, 지도자에게는 충동이 일지 않는다는 말도 아니다. 충동을 검증하거나 이성의 빛에 비춰 검토하기 전에 충동에 따라서 움직이지 않을 만큼은 절제한다는 말이다. 소셜미디어에 올라온 게시글, 일터에서 큰 비용을 발생한 실수, 누군가 우리를 속이려고 한 뻔히 보이는 거짓말, 말 안 듣는 직원, 해결하기 어려운 장애물, 일상적인 무신경, 복잡한 문제 등 이 모든 것을 신중하고도 원만한 눈으로 바라봐야 한다. 인생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집어던질 것이다. 워싱턴에게, 프랭클에게, 루스벨트에게, 이 세상에 살았던 모든 사람에게 그랬듯이 말이다. 이 사실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다음의 질문이다. 모든 일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삶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검토해 볼 온화한 철학의 차분한 빛을 우리는 얼마나 통제할 수 있는가? 왜냐하면 그 답이 자신이 무엇을 할 수 있게 될지를 결정할 것이고, 더 중요하게는 자신이 어떤 사람이 될지를 결정할 것이기 때문이다. 인내의 보상. 미국 문단의 대표 작가 조이스 캐럴로처는 동세대 작가 가운데서 아주 많은 작품을 쓰고 창작에 무척 헌신하는 작가다. 그런데 만약에 오츠가 그냥 서둘러서 책을 출판하기만 했다면 많은 작품을 썼다는 것만으로 존경을 받았을까? 당연히 아니다. 다작의 엉성함을 완곡하게 말하는 표현이 될 수는 없다. 오츠는 단순히 할 일을 꾸준히 해내고 많은 글을 쓰기만 한 것이 아니라 이 힘겨운 육체적인 노동에 대해서 창작의 충동을 조절하고 최종적으로 출판할 만한 글로 다듬어야 하는 만만치 않은 정신적인 절제가 있었다. 원고 대부분을 즉각 출간하지 않는다라고 오츠는 설명했다. 모든 원고는 초보를 완성한 다음에 서랍에 속에 넣어두는데 때로는 1년 이상 묵혀둔다. 그 안에서 원고는 무르익는다. 오츠는 그동안 다른 프로젝트에 관해 생각하고 다른 발상을 탐색한다. 글을 더 많이 읽고 조사를 더 많이 하고 삶의 경험을 더 많이 쌓고 생각을 더 많이 한다. 초고가 좋지 않다는 말이 아니다. 그저 첫 순간에 분출한 흥분은 아니 쉽게 다가온 모든 것은 언제나 의심해 봐야 한다는 말이다. 오츠의 인내심은 폭넓은 시야를 확보하고 책 한 권을 완성하는 데 들어가는 모든 자잘한 결정이 올바르게 내려지도록 시간을 넉넉히 주려는 것이다. 그동안 몇 쪽을 더 추가할 수도 있고 한 등장인물이나 또 장면 자체를 완전히 삭제할 수도 있다. 대개 그렇게 생긴 변화는 아주 사소한 것이다. 하지만 책을 내기 전에 만들기 하는 과정은 의미 있는 창작 행위 못지않게 필수적이다.
링컨이 독립선언문을 썼을 때 그는 정치적 군사적으로 그 선언문을 발표할 가장 적합한 시기가 오기를 기다리기만 한 것이 아니라 쓰는 도중에도 여러 차례 한쪽으로 치워두었다. 링컨의 말에 따르면 하가가 스케치를 놓아두고 때때로 한두 개의 선을 더하는 것처럼 상황의 전개를 초조하게 지켜보며 여기저기를 다듬었다. 과연 그렇게 하기가 쉬울까? 작가든 정치가든 누구에게나 최적의 순간을 기다린다는 것은 피를 말리는 일이다. 하지만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했듯이 인내는 쓰고 열매는 달다. 하는 일이 무엇이든지 우리는 달려들어서 열심히 일하는 것을 넘어 인내할 줄 아는 절제력을 키워야 한다. 어쩌면 이 여연한 기술은 의자에 엉덩이를 붙이고 앉아있는 시가 모두도 뼈를 깎는 소년의 노력보다도 우리에게 더 어려운 과제일지도 모른다. 자기 본능이 그냥 곧바로 진행하고 싶어 할 때, 당장 소리 넣기를 간절히 바랄 때도 기다려야 할 수도 있다. 그 기다림이 가장 어려운 부분이다. 소식을 기다리고, 적합한 기회를 기다리고, 상황이 안정되기를 기다리고, 해결책이 생기기를 기다리고, 사람들이 생각을 바꾸기를 기다리고, 여러 과정을 확인하는 동안에 기다리고, 또 더 나은 판단을 내릴 수 있을지 기다리며 지켜보는 등 우리가 이렇게 기다림으로써 얻는 것이 무엇일까? 성경에 따르면 우리는 인내로서 다름 아닌 우리 영혼을 얻는다고 한다. 자기 절제는 불충분한 정보에 근거해서 성급한 행동으로부터 또 잘못된 선택으로부터 너무 빨리 나서는 것으로부터 억지로 밀고 나가는 행동으로부터 사람들을 성급히 몰아대거나 그들을 포기하는 것으로부터 잘못된 결론을 내리는 것부터 기다리는 사람에게 찾아오는 모든 경이로운 보상을 놓치게 되는 일부터 우리를 구한다. 에디슨이 잘 보여주었듯이 인내는 천재의 가장 중요한 요소다. 순간의 영감이나 번쩍이는 광채조차 다듬고 강려해서 결국 완성될 때까지 인내가 없다면 아무 가치도 없다. 에디슨의 천재성은 바로 이것이다. 끊임없이 실험을 반복하고 누군가 더 좋은 원자재를 조달해 줄 때까지 실험과 발명을 미뤄두고 단지 점검만 발명한 것이 아니라 주택가 첫 번째 구역의 지하로 전기를 보내는 방법을 끈질기게 찾아내고 그런 다음에 실제로 뉴욕에서 전기 공급을 현실화하는데 필요한 정치적인 해결을 이루기까지 인내하고 헌신한 것 말이다. 인내심이 없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일할 수가 없다. 그들은 반드시 판단을 내리고 시기를 정하는데 실수할 수밖에 없다. 그들은 중요한 일을 해낼 수도 없다. 중요한 일은 생각보다 시간이 더 많이 들며 분명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오래 걸린다. 반면에 인내심이 있는 사람은 함께 일하기에 더 좋을 뿐만 아니라 더 안정적이면서도 탄력적이다. 이탈리아의 미술가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말했듯이 옷이 추위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듯이 인내는 잘못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한다. 날씨가 더 추워질수록 옷을 더 많이 껴입는다. 추위는 우리를 해칠 힘을 잃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크게 잘못된 일에 직면할 때 인내심을 키우면 그 일은 우리 정신을 괴롭힐 힘을 잃는다. 우리는 항상 각오를 다지고 기다려야 한다. 우리에게는 하루하루를 견디는 인내만이 아니라 오래 견디는 인내가 필요하다. 쉐클된 수준의 인내, 작품이 무르익을 동안에 서랍에 넣어두는 인내, 일단 오늘은 자라가고 내일 다시 시작하는 인내 말이다. 복리가 쌓여질 때까지, 투자에서 이익이 나올 때까지, 자기 계획의 효과를 낼 때까지, 사람들이 시들 앞선 우리의 구상을 이해할 수 있을 때까지, 미래에 일어날 사건들이 그 구상을 입증해 줄 수 있을 때까지 가만히 기다리는 인내가 더 필요하다. 성지자처럼 인내심이 있어야 한다는 말이 나온 데는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어떤 목표도 인내 없이는 이루어질 수가 없다. 어떤 가치 있는 목적도 인내 없이는 달성할 수가 없다. 어떤 야망도 인내로서 단련하지 않는 한 지탱할 수가 없다. 하지만 바로 그것이 핵심이다. 이 일이 정확히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된다면, 불평과 희생과 참을성이 있는 인내를 요구하지 않는다면 절제 같은 것은 전혀 필요하지 않을 것이며 누구나 그 일을 할 것이다. 그렇다면 거기서 열리는 열매는 그리 달지 않을 뿐 아니라 다른 누군가가 이미 그 열매를 따 먹었을 것이다. 인내. 완벽주의라는 덫. 1931년 겨울, 무영과 마사 그레임은
마영문화에 아직 대문화에서 영감을 받아서 자신이 안무한 예식이라는 무용 시리즈를 만들다가 속수무책으로 슬럼프에 빠졌다. 완벽주의자로 악명 높은 그의 영은 도저히 그 작품을 완성할 수 없다고 절망하고 있었다. 걱정과 자기 비판, 또 재단에서 받은 지원금을 낭비해버렸다는 죄책감에 사로잡힌 그의 영은 자기 명성에 따르는 기대감을 만족시키지 못할 것은 물론 자기 머릿속에 있는 포부도 충족하지 못하리라고 확신했다. 이 겨울을 완전히 날려버렸어. 겨우내 한 일이 몽땅히 실패야. 나의 1년을 파괴하고 말았어. 이 작품은 아무 가치도 없어. 그의 영은 자기 연민에 빠져서 우는 소리를 했다. 무용수들이 작품을 사랑하고 그 작품에 몸과 영혼을 바쳤는데도 그의 눈에는 바꿔야 할 것들밖에 보이지 않았다. 그에게 보이는 것은 완벽함을 망치는 것들밖에 없었다. 그리고 그것은 그의 영을 창작의 감옥에 가둬버렸다. 이는 모든 위대한 이들에게 닥치는 비극적인 운명이다. 그들의 성공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높은 그들의 기준에 기반하며 흔히 그 기준은 관객과 시장을 포함해서 그 누구도 욕할 수 없을 만큼 높다. 하지만 이 미덕은 동시에 끔찍한 악덕이기도 한 것이 자신이 성취한 것을 즐기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다음 일을 진행하는 것을 점점 더 불가능한 일로 만들기 때문이다. 그들은 그 다음 일을 전혀 만족스럽게 느끼지 못한다. 언제나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더 있고 지난번에 그들이 이룬 수준에는 절대 필적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다빈치도 그랬다. 그래서 매번 거의 내내 그림을 완성하지 못했다. 스티브 잡스는 매킨토시 컴퓨터를 손에서 놓지 못하고 계속 붙잡고 있다가 결국 애플에서 해고되었다. 미국의 소설가 랠프 앨리슨의 전기작가 앨리슨의 완벽주의가 그의 동맥을 너무 꽉 막고 있어서 한 번에 앨리슨이 자기 책 한 권에 관한 짧은 글을 쓰느라고 40인의 초고를 썼다고 한다. 그 책은 수십 년간 앨리슨의 삶 전체와 호흡이 배어있던 책이어서 그런 글이라면 40분 만에 쓰기에 마땅했는데 앨리슨의 걸작 보이지 않는 인간, 걸작인 철간한 이후에 다른 그 책도 더 철간하지 못한 것은 바로 그런 완벽주의가 초래한 비극적인 결과였다. 수년에 걸쳐 써내려간 원고가 약 50cm 높이로 쌓였는데도 말이다. 원고가 그렇게 쌓였는데도 그것은 무엇이었을까? 겸손이었을까? 사소한 것은 모두 제대로 해야 한다는 집착이었을까? 아니다. 이런 말은 모종의 나르시즘과 감각에 대한 우리가 자신을 안심시키려 늘어놓는 변명일 뿐이다. 우리는 모든 사람이 우리가 하는 일에 대단한 신경을 쓴다고 확신하고 그것 때문에 옴짝달싹 못하는 상태에 빠진다. 우리가 이것이 자기 잘지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것은 자의식의 과잉이다. 흔히 이야기하는 완벽주의는 또 다른 뜻은 마비다. 완벽하게 해내려는 감각은 나무만 보느라 숲을 놓치게 한다. 결국 가장 큰 손실은 해야 할 일을 끝내 실행하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출발하지 못하는 것, 너무 두렵거나 너무 기준이 엄격한 나머지 선에서 놓지 못하고 시도하지 못하는 것, 이는 실패를 뜻한다. 미적거림 때문에 완벽주의 때문이든 원인이 무엇인지가 중요하지 않다. 결과는 똑같아. 자신이 그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결과 말이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우리에게 말한다. 완벽하게 하지 못한다는 실망감 때문에 추구하는 일을 완전히 내팽개져서는 안 된다고. 이길 확신이 없어서 모든 사람이 그 결과를 사랑해 주리라는 확신이 없어서 시도하지 않는 것을 가리키는 단어가 하나 더 있다. 바로 비겁함이다. 우리는 과감히 나갈 만큼 한번 시도해 볼 만큼 자기 차례에 나설 만큼 용감해야 한다. 우리가 어쩌면 질 수도 있다고 하더라도 경기적으로 들어선 만큼 용감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라도 우리는 충분히 강해야 한다. 마사 그리엠에게는 운 좋게도 필요할 때 그를 떠밀어주고 자신의 과도하고 빈틈없는 자기 절제로부터 그를 구해준 협력자들이 있었다. 그리엠이 예식의 덫에 빠져서 꿈쩍하지 못할 때 음악 감독을 맡았던 미국의 작곡가 루이스 호르스트가 나서서 말했다. 사람이 항상 같은 수준의 작품을 창작할 수는 없어. 5번과 6번 교향곡이 나오지만 6번이 없었다면 우리는 7번 교향곡도 듣지 못했을 거야. 사람은 자기가 어떤 결과를 향해 나가는지 알 수가 없어. 과정도 성취만큼 중요해.
완벽은 좋은 것의 적들이라고 하는데 그저 거기서 그치지 않는다. 완벽은 그 다음에 오는 모든 것의 적이다. 한자리에 멈춰서 꼼짝하지 못한다면 잠재력 역시 그렇게 된다. 끝내는 그 자체로 하나의 성체이고 반드시 행동에 옮겨야 하는 기념비적인 절제의 행위인 까닭이다. 물론 계속 다듬거나 고치고 싶을 것이고 계속 문제점을 머릿속에서 점검해보고 싶을 것이다. 하지만 그런 자신을 멈춰 세우고 마침내 이걸로 끝났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 스스로 그럴 수 없다면 프로젝트의 마지막에서 그런 문제를 겪는다 하면은 또 자신의 완벽주의에 희생될 수 있음을 인지했다면은 거기서 우리를 끌어내고 또 균형을 잡아줄 동반자를 찾는 것도 자기절제의 힘이다. 우리에게는 그런 자기절제가 있는가? 차고 넘칠 정도로 성공을 거둔 마사 그레임은 분명 주원을 정권으로 예수면으로 채울 수가 있었을 테지만은 다행히 그러지 않았다. 당신이 훌륭한 작품을 만들어내려면 자기가 극단으로 흐르지 않게 다 잡아줄 영향력이 있는 사람, 저 현명한 조언자와 신뢰할 수 있는 후원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그레임은 알았다. 랄프 앨리슨 다빈치는 둘 다 자기 천재성을 훌륭하게 발휘하는 했지만 이런 자기 견제는 잘하지 못했다. 호르스트는 마사가 작품을 완성하고 그 작품을 공연할 수 있는 상태로 준비하려는데 맞서 본인보다도 더 절도 있게 이끌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다. 호르스트는 이런 면에서 상당히 실용적이었다. 몇 주나 때로는 몇 달의 시간 여유를 주고 나서 때가 되면 마침내 멈추라고 명령했고 불안으로 분별력을 잃은 마사로서 대개 내리고 싶지 않았을 결정을 내리라고 요구했다. 그런 무용은 무대에 올랐다. 항상 완성된 것은 아닐지언정 또 공연은 이루어졌다. 그레임은 언제나 첫 공연을 올릴 수 있었던 것은 루이스의 덕분이었다. 그리고 우리는 안다. 첫 공연이 없이는 우리가 언제나 닿고자 애쓰는 그 완벽한 접근 섬에 가까이 다가갈 기회가 절대 오지 않는다는 것을 다가갈 기회가 절대 오지 않는다.